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지금부터 후삼국 시대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피 터지게 싸웠던 세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건, 견원, 궁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과서에서 본 짧은 한 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하지만 이 한 줄 뒤에는 배신과 복수, 야망과 몰락,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처절한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요약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천하를 꿈꿨던 세 리더의 선택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었고, 누군가는 비참하게 쫓겨났으며, 누군가는 자신이 세운 나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들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9세기 말 한반도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통일신라는 속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왕실은 왕위 쟁탈전으로 피로 물들었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사실상의 독립왕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89년 사벌 주상주 원종과 애노의 난은 통일신라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무거운 조세에 항거하여 들고 일어난 이 반란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중앙정부는 이를 진압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끊이지 않는 전쟁에 시달렸고, 굶주림에 지쳐 도적이 되거나 유랑민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은 무너지고 지방은 들끓는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역사의 무대 위로 세 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궁예입니다. 궁예는 신라 왕족의 서자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왕실로부터 버림받은 비극의 인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태어났을 때 지붕 위에 무지개 같은 흰빛이 비쳤고, 이를 불길하게 여긴 왕실이 시녀에게 아기를 죽이라 명했다고 합니다. 시녀가 아기를 누각 아래로 던졌는데 유모가 몰래 받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아기의 한쪽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지만 왕실에서 쫓겨난 자. 이 출생의 트라우마가 궁예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절에서 승려로 보내며 세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키워갔습니다. 성장한 궁예는 반란군에 투신하여 놀라운 군사적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901년 후고구려를 세우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국호를 맞은 다시 태봉으로 바꾸며 자신의 나라를 고구려의 정통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궁예의 초기 리더십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호족들을 규합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신라의 불만을 품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송악계성의 호족 왕건의 아버지 왕룡이 아들을 궁예에게 보내 충성을 맹세한 것도 궁예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궁예는 점점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라 칭하며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미륵보살이라 선언하고 아들까지 보살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궁중에서 직접 경전을 지어 설법을 했고, 이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쇠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관심법이라는 이름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심법이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반역의 기운이 보인다며 무고한 신하들을 처형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강씨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며 쇠꼬챙이로 직접 죽이고 두 아들마저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웅이 폭군으로 타락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궁예의 정책 자체는 상당히 선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광평성이라는 독자적인 관제를 만들어 국가 체계를 정비했고,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며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며 대규모 도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신라의 골품제를 타파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시도한 것은 시대를 앞서간 혁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좋은 정책들이 궁예 개인의 광기 앞에서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던 지도자가 편집증에 사로잡혀 자멸하는 이 패턴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궁예의 비극은 재능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너무 뛰어났기에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고 착각했고 자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견훤입니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출신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귀족의 피 한 방울 없는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이었죠. 하지만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군인으로 출발한 견훤은 전남 지역의 군사를 규합하여 세력을 키워나갔고 892년 무진주지금의 광주를 점령한 뒤 서남 지역의 패자로 군림합니다. 그리고 900년 완산주지금의 전주에 후백제를 세우며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자왕의 원한을 갚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옛 백제가 신라에 의해 억울하게 멸망당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 이 명분은 옛 백제 영역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견훤의 장점은 무엇보다 군사력이었습니다. 후삼국시대 초중반 전장의 왕은 견훤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거의 지지 않았으며 927년에는 경주를 직접 공격하여 신라 경혜왕을 자살하게 만들고 경순왕을 허수아비로 세우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왕건이 구원군을 이끌고 달려왔다가 공산지금의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대패하여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당시 견훤군의 포위망이 겹겹이 좁혀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왕건의 충신 신순겸과 김낙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대신 죽음으로써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죠. 신순겸은 왕건을 닮은 체격을 이용해 적의 주의를 끌었고 수십 명의 적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왕건은 이 충신들의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고 훗날 그들의 후손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주목할 점은 부하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왕건이라는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기 궁예의 신하들은 왕을 몰아내려 모의를 하고 있었고 견훤의 군사들은 승리 후 약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새 리더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시점까지만 보면 견훤이 천하통일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후삼국시대 초중반의 세력 판도를 보면 후백제가 영토와 군사력 모두에서 고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후백제는 비옥한 호남 평야를 배경으로 경제력이 탄탄했고 중국 5월국, 일본과의 독자적인 외교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외교가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견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혹함과 통제 불능의 성격입니다. 경주를 공격했을 때 그는 경혜왕의 비빈을 겁탈하고 신라의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한반도 전역에 퍼졌고 견훤은 무도한 폭군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군사적 승리는 거두었지만 민심은 오히려 왕건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여론에서 진 셈이죠. 이것은 리더에게 있어 어떻게 이기느냐가 이기느냐 지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왕건입니다. 왕건은 송악개성의 호족 집안 출신으로 궁예의 부하로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예 밑에서 수군을 이끌고 서해안의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는 등 뛰어난 군사적 성과를 올리며 서서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왕건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지역의 호족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대신 혼인 관계를 맺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왕건의 부인이 29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호색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유력 호족딸과 결혼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이라는 강력한 유대를 만든 것이죠. 궁예가 공포로 사람을 지배했다면 왕건은 포용으로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왕건의 또 다른 강점은 뛰어난 해상 전략이었습니다. 송악은 예성강 하구와 가까워 서해안 해상 교역의 요충지였고 왕건의 집안은 대대로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가문이었습니다. 왕건은 이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해안 곳곳의 섬과 항구를 장악했고 나주를 공략하여 견훤의 후방을 위협하는 데 성공합니다. 나주 확보는 후삼국시대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후백제의 곡창지대인 호남을 남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견훤의 보급선에 균열을 낸 것이죠.
전장에서는 견훤에게 밀렸지만 전략적 거점 확보에서는 왕건이 한 수 위였던 셈입니다. 918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궁예의 폭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신하들,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 4명의 장수가 왕건을 찾아와 거사를 제안합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웁시다. 주목할 것은 왕건의 반응입니다. 그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를 왕으로 세워준 임금이 아니냐라며 주저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한 정치적 연기였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왕건은 아내 유씨의 지금이 아니면 우리 가문이 멸족당합니다라는 절박한 설득에 결심을 굳히고 쿠데타를 단행합니다. 궁예는 왕궁에서 쫓겨나 도주하다가 백성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미륵불을 자처하던 남자의 끝이 자신의 백성에 의해 맞아 죽는 것이라니 이보다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궁예는 도주 중에 보리 이삭을 뜯어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궁궐에서 미륵불로 추앙받던 자가 오늘은 들판에서 보리를 훔쳐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왕건은 새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짓고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계성으로 정합니다.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왕건이 즉위 후 궁예의 정책 중 좋은 것들은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입니다. 광평성 체제를 기반으로 관제를 정비하고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전임자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장점은 취하는 실용적인 자세. 이것이야말로 왕건이 가진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왕건과 견훤의 본격적인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초반 전세는 견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앞서 말한 공산 전투에서 왕건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군사력만 놓고 보면 견훤이 한 수 위였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전쟁터에서 진 것을 외교와 정치로 메워나갔습니다. 그는 신라에 대해 공격이 아닌 보호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견훤이 경주를 유린할 때 왕건은 신라를 지키겠다며 구원군을 보냈고 비록 전투에서는 졌지만 신라 왕실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930년 고창지금의 안동 전투에서 왕건이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고창 전투는 후삼국 시대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견훤군은 8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대패했고 견훤 본인도 간신히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승리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섭니다. 고창은 경상북도 내륙의 중심지였고 이곳에서의 승리는 경상도 호족들에게 이제 대세는 왕건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경상도 일대의 호족들이 대거 왕건에게 귀순했고 935년에는 신라 경순왕이 자진해서 고려에 항복합니다. 왕건은 경순왕을 극진히 예우하고 자신의 딸을 경순왕에게 시집 보내며 신라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한 것은 이 사람이라면 우리 백성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반전입니다. 견훤의 최후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없이 비극적입니다.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세우려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장남 신검이 935년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견훤의 비극은 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아닌 군주의 권력으로 군림했기에 아들들 역시 힘이 곧 정이라는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석 달 후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평생의 적이었던 왕건에게 투항한 것이죠. 70세 가까운 노장이 수십 년간 피를 흘리며 싸웠던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을까요? 왕건은 견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상부 아버지와 같은 어를 낳는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견훤에게 남쪽 양주의 저택을 하사하고 위봉대장군이라는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노장을 적장히 감싸하는 이 장면은 후삼국시대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936년 왕건은 1, 2천지금의 경북 구미 전투에서 신검의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고려군은 태자, 왕무 훗날의 해종과 직접 선봉에 섰고 투항한 견훤도 고려 진영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후백제군 내부에서는 아버지를 내쫓은 불효자 신검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있었고 전투가 시작되자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여 후백제군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신검은 항복했고 왕건은 신검마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건식 통일의 방식이었습니다. 견훤은 이 전투를 지켜보며 자신이 세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견훤은 황산지금의 논산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남자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도 쓸쓸한 결말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견훤은 죽기 전 내가 세운 나라가 내 아들이 아닌 왕건의 손에 넘어갔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었던가라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영웅의 눈물이 역사 속으로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과 배울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리더의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궁예는 누구보다 뛰어난 카리스마와 군사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후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왕건이 아니라 궁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비판을 용납하지 않으며 측근마저 학살하는 편집증에 빠졌습니다. 궁예의 몰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자기 관리에 실패한 리더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특히 요즘 뉴스에서 보이는 일부 CEO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궁예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만들어낸 자만심,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는 불통, 자신만이 옳다는 확신. 1100년 전의 교훈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궁예가 만약 자신의 광기를 다스리고 초심을 유지했다면 태봉은 한반도의 새로운 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옳았습니다. 신라의 낡은 골품제를 타파하고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궁예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 승리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견훤은 전쟁터의 왕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겼고 한반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유린하며 보여준 잔혹함은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면 왕건은 공산 전투에서 대패하는 치욕을 겪었지만 패배 후에도 신라를 보호하고 항복한 적까지 포용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얻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든 정치든 어떻게 이기느냐가 장기적으로는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상대를 짓밟는 방식으로 이기면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지만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셋째, 포용의 힘입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은 무력이 아니라 포용력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장수가 항복하면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호족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었으며 심지어 평생의 원수 견훤마저 품에 안았습니다. 경순왕의 자발적 항복은 왕건의 포용 리더십이 가져온 최고의 성과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년 왕국 신라를 접수한 것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내 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치, 세대, 지역, 성별 모든 영역에서 분열과 혐오가 깊어지고 있죠. 왕건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하지 않은가? 넷째, 후계 구도의 중요성입니다. 세 사람 모두 후계 문제에서 비극을 겪었습니다. 궁예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고 견훤은 아들에게 배신당해 금산사에 갇혔습니다. 왕건마저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서 훈요 10조를 통해 후대의 경계의 메시지를 남겨야 했습니다. 훈요 10조에는 사원을 함부로 짓지 말라, 서경평양을 중시하라 등의 조항과 함께 왕위 계승은 적장자를 원칙으로 하되 불초하면 그 다음 아들에게 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왕건이 궁예와 견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이 죽은 뒤에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왕건 사후 고려 초기에 왕위 다툼이 있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호족 연합 체제와 제도적 기틀 덕분에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조직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시스템은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앞서 다룬 연개 소문의 고구려가 그랬듯이 견훤의 후백제 역시 리더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놓인 분단국가입니다. 후3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궁예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견훤처럼 힘으로만 밀어붙이다 동맹을 잃고 고립되는 리더도 아닙니다. 왕건처럼 때로는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저까지도 품을 줄 알며 한 번의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전략을 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 교훈은 더욱 절실합니다. 무조건적인 강경이나 무조건적인 유화가 아닌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유연한 리더십. 왕건이 견훤을 받아들였듯이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대범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 해소에도 이 역사적 교훈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편을 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태도는 견훤의 경주 유린과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릇을 가지는 것입니다. 왕건이 경순왕에게 보여준 예우, 견훤에게 보여준 관용, 이것이 고려가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진짜 힘이었습니다. 후3국시대의 새 영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예는 능력만 믿지 마라. 겸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경고합니다. 견훤은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면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다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왕건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결국 1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가 기억하는 진정한 승자는 가장 강했던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은 자였습니다. 힘은 한 세대를 지배할 수 있지만 신뢰는 1000년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 누구의 리더십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일상의 관계에서 궁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견훤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지금까지 후3국시대의 새 거인, 왕건, 견훤, 궁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